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중국과 미국의 일련의 충격적인 성명. 2. 삼성 회장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3. 삼성의 목표는 조만간 실현될 것이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중국과 미국의 연이은 충격 발표에 한국만 계속해서 극심한 피해를 받자 결국 이재용 삼성 회장이 중대결단을 내렸습니다. 누구도 예상 못한 너무나 강력한 중대결단이 나오면서 난리가 나버렸는데요. 외신들은 이재용 회장이 미국과 중국을 한 번에 끝장낼 너무나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다며 바이든과 시진핑이 동시에 발칵 뒤집혔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삼성이 얼마나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길래 이렇게 세계 최강국과 중국이 동시에 발칵 뒤집혀버린 것인지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미중 간의 격렬한 싸움이 시작되면서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을 규제한 상황이 미국 정부가 한국의 속마음을 테스트하는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2일 미국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VOA에 따르면 한국이 중국 정부의 마이크론 반도체 판매 규제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마이크론의 반도체가 심각한 보안 결함을 안고 있다는 이유로 중국 내 판매를 일부 금지했는데요. 미국 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에 따른 보복 조치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미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이 마이크론의 반도체 물량을 대체하며 중국의 공급을 늘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중국이 미국의 마이크론을 규제한 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 부족분을 채운다면 미국이 한국과 동맹관계를 끊어버릴 수 있다고 겁박하기까지 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데요.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과 마이크 갤러거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위원장은 2일 현지 시간 지난 러몬도 상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일본과 한국의 기업들이 마이크론이 이른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지 않도록 일본과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 같은 충격 발표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한국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의 시장 점유율을 채우지 않도록 하는데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 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기업들이 마이크론의 시장 점유율을 대체하도록 허용하면서 동시에 이길 기업의 반도체법 칩스 액트 규정 이행과 중국을 겨냥한 특정 수출 동제에서 예외를 주는 것은 중국 정부에 위험한 신호를 보내고 우리의 한국과 긴밀한 동맹을 약화할 것이라는 충격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이 마이크론 사태를 기업 돈벌이에 이용하지 않고 미국을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회에서 나온 게 처음은 아니지만 미국 외교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원 외교위원장 입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더 어이가 없는 점은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의 지역구가 바로 삼성이 최근 대규모 투자를 시작한 텍사스주 오스틴이라는 점입니다. 삼성의 300조 원에 육박하는 초대규모 투자로 미국 텍사스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도시로 거듭나면서 3천만 텍사스 주민들도 한순간에 벼락부자가 됐는데요. 텍사스 주지사는 물론 텍사스 판사들까지도 삼성의 환호를 지르고 있다는 뉴스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 덕분에 자신의 지역구가 초대박을 터뜨리며 영구적인 정치 생명을 보장받은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이 제대로 삼성의 뒤통수를 때린 것이죠. 마치 리들 바이든을 보는 듯한데요. VOA는 한국이 동맹국인 미국을 지원할지 중국 시장에서 수출 확대 기회를 노릴지 선택해야만 한다며 미국을 대하는 한국의 태도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수출 확대 여부가 미국에 대한 한국 정부의 충성심을 사실상 테스트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글로벌 타임스는 한국이 미국 정부의 압박을 받아들인다면 중국에서 무역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결국 한국 정부가 어떤 선택을 내리더라도 미국과 외교 관계 또는 중국과 경제적 협력 가운데 하나를 위험한 상태에 빠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한국은 마치 중국과 교역을 끊어버리라고 압박한 미국.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분명 중국은 마이크론의 반도체 사용을 금지시켰다고 했고 미국도 중국에 팔지 말라며 한국을 압박했는데 올해 1분기 메모리 반도체 실적을 보니 마이크론이 SK하이닉스를 제치고 디램 시장 점유율 2위로 등극했습니다. 원래 삼성이 압도적인 1위, SK하이닉스가 압도적이, 마이크론이 3위였는데 마이크론이 한국의 SK하이닉스를 제치고 2위가 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분명 중국이 미국의 마이크론에 제재를 가했다면 마이크론의 점유율이 가장 많이 떨어져야 하는데 반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은 줄어든 가운데 미국 마이크론의 점유율만 올랐습니다. 너무나 수상하죠? 중국 정부도 3년 전부터 마이크론의 제품을 쓰는 대신 한국산 제품을 쓰기 시작했다라고 전했는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가지고 논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에는 중국과 완전히 교역을 끊어버리라고 강요하더니 미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떼돈을 벌기 위해 이례적인 협력관계를 만들고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측근 딩시샹 부총리와 친강 외교부장, 진장룬 공업정보화부 부장, 왕원터우 상무부장 등 고위 인사들을 잇따라 만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중국 최고 지도부가 개별 기업인과 회동하는 것도 이례적인데 그것도 4명의 최고 지도부가 이틀 만에 연쇄적으로 한 기업인을 만나는 것은 머스크가 아무리 스타 CEO라 하더라도 파격적인 대우입니다. 이런 중국의 환대에 보답이라도 하듯 머스크는 친강 외교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테슬라는 공급망 디커플링 탈동조화에 반대하며 중국에서 사업을 계속 확장하고 중국의 발전 기회를 공유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다 이번 방중 기간 세계 최대 배터리 기업인 중국 캐틀의 정미친 회장과 만나 미국의 배터리 공장을 합작으로 짓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미국이 중국 기업의 제품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 조항을 우회하는 것으로 미국의 입장과 정면 대치느냐. 앞뒤가 전혀 맞지 않죠. 자,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렇게 한국에는 중국과 완전히 인연을 끊어버리더니 미국 기업이 중국과 손을 잡는 충격적인 사례는 일론 머스크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최대 금융사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도 지난달 31일 중국을 찾았는데 첸지닝 상하이 당서기를 만나 해외 기업이 상하이에 투자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JP모건이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다 미국을 대표하는 커피 체인 업체 스타벅스의 렉스먼 네러시먼 신임 CEO도 지난달 30일 중국에 도착해 중국이 스타벅스의 최대 시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오는 2025년까지 중국 전역에 9,000개의 매장을 열겠다는 계획을 밝힌 네러시먼은 이는 이정표에 불과하다면서 중국 투자 확대를 공언했습니다. 미국의 압박 때문에 한국만 중국으로부터 극심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 내 반한 감정이 극대로 치솟으면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이 대폭 줄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가장 많이 줄어들었고 화장품, 과자, 라면 등 한국산 제품 대부분이 기록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무려 15개월 연속으로 무역 적자를 기록하며 한국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최근 한국에 엄청난 보복을 예고하여 4대 불가 방침을 동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겨레는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 22일 유진순 중국 외교부 아주사 사장 아시아 담당 국장이 서울에 와서 한국의 한중 관계와 관련한 중국 정부의 4불가 방침을 동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4대 불가의 내용에 대해 대만 문제 등 중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면 한중 협력 불가, 한국이 친미친의 일변도 외교 정책으로 나아갈 경우 협력 불가, 현재와 같은 한중 관계 긴장 지속 시 고위급 교류 시진핑 중국과 주석 방한 불가, 악화한 정세 아래 한국의 대북 주도권 행사 불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 회장은 사실 4대 불가 방침은 중국이 기존에 써왔던 화법과는 다르다. 미국과 달리 중국은 자신들의 입장을 간접적이고 애매하게 말하는 경향이 있다며 그런 중국이 4대 불가를 들고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작정을 했다는 뜻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이 충격적인 상황을 한방에 뒤엎을 엄청난 한방이 나왔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렇게 대한민국 4대 그룹 총수가 함께 베트남 하노이에 간다는 파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엄청난 것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일각에서는 한국의 4대 그룹, 삼성, SK, 현대, LG가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더 이상 뒤통수를 맞지 않기 위해 중대결단을 내린 것 같다며 중국에 있는 공장을 모두 베트남에 옮겨버릴 뿐만 아니라 미국에 수백조 원을 투자하려던 계획도 수정해 베트남에 지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베트남도 한국의 뒤통수를 잘 치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베트남 국가 전체 수출 중 13을 삼성이 담당하고 있고 여기에 세계 최강 배터리 기업이 된 LG까지 베트남에 초대형 배터리 공장을 짓고 현대차와 SK까지 합세한다면 베트남 GDP의 70%를 한국 기업이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 기업 총수의 한마디 한마디 베트남 경제가 천당과 지옥을 오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뒤통수를 칠 수가 없겠죠. 베트남을 완전히 제2의 한국으로 만든 뒤 한국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베트남을 쥐락펴락하겠다는 것입니다.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세계 1위를 거머쥐겠다는 삼성의 목표가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삼성의 파운드리 영업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TSMC를 코앞까지 추격한 건데요.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 시황 악화라는 위기에도 불구하고 작년 기준 파운드리 매출이 20조 원, 영업이익이 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호조 덕에 작년에 4분기 메모리를 포함한 삼성 반도체 전체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을 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올해 역시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작년과 비슷한 가운데 더 증가할 수 있을 거란 전망이 금융투자업계에서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메모리 사업은 수십 년 동안 상승과 하락의 사이글을 오갔지만 파운드리는 그런 사이를 그리지 않기에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이 확대될수록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러자 세계 최강 기술이라고 자부하던 TSMC가 엄청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이번에 삼성이 공개한 신기술에 좌절하며 TSMC 임원들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고 해 반도체 업계에선 이미 삼성에게 판세가 기울어졌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삼성이 신기술로 TSMC를 밟아버리자 대만은 크게 충격을 받은 분위기인데 설상가상으로 TSMC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터지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합니다. TSMC가 그토록 자랑하던 반도체 기술을 삼성에 뺏기게 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파운드리 절대강자 TSMC의 매출이 4년 만에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최근 파운드리 부문에서 폭풍 성장 중인 삼성과 정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파운드리 쪽도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지만 TSMC와 삼성의 상황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주목되고 있는 건데요.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TSMC의 올해 3월 매출은 1,455억 대만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원으로 작년에 같은 기간 1,700억 대만 달러를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매출이 15%나 감소했습니다. 월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TSMC의 올해 3월 매출은 2021년 10월 이후 1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이렇듯 TSMC는 경기 불황에 따른 IT 기기 수요 감소 영향을 직격탄으로 받으면서 대만의 신공장 건설 계획을 연기하는 등 투자에서도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심지어 최근 반도체 업계에서 TSMC가 목구에서 난리가 났던 아즈메 EUV 노광 장비 주문량의 납품 기한도 연기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올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데요. 반면에 삼성에게는 TSMC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실제로 최근 파운드리 가동률이 올라가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의 12인치 파운드리 가동률은 2분기 현재 90% 수준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로 작년에 80% 안팎까지 떨어진 가동률이 최근 10%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업계가 전반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이렇게 선전할 수 있었던 건 최신 공정인 4에서 5나노 수율이 안정화되면서 고객사의 주문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4에서 5나노는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앞선 최선단 공정으로 자율주행을 위한 차량용 AP나 에이더즈용 반도체 공정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급성장한 AI 반도체 역시 이 공정을 활용해 생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산화도 기반의 AI, 자동차용 칩 생산과 관련한 문의가 늘고 있으며 일부 대형 고객사들은 삼성에게 시제품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반도체 설계부터 양산까지 진행하는 삼성만이 할 수 있는 턴키 프로젝트가 급증하고 있어 TSMC와는 차별화되고 있다는데요. 그런데 심지어 이제는 TSMC가 자랑하던 후공정 기술에서도 삼성이 비밀병기를 꺼내들면서 추월하는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은 첨단 패키징 기술인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 파울2를 올해 4분기부터 양산 라인에 공격 도입하겠다고 예상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파울2는 삼성의 파운드리 라이벌인 대만의 TSMC가 강점을 갖고 있는 패키징 기술로 앞서 TSMC는 이를 무기로 삼아 애플의 스마트폰용 칩 물량을 싹쓸이하기도 했습니다. 파울2는 칩 두께를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는 데다 시간도 절약하고 원가도 절감할 수 있는 엄청난 무기인데요. 실제로 TSMC는 이 기술로 현재 연간 평균 11%씩 성장이 예상되는 팬아웃 시장 생산량 중 48%의 점유율을 차지할 만큼 TSMC에겐 핵심으로 꼽힙니다. 이에 삼성은 2018년부터 동그란 웨이퍼가 아닌 사각형 모양으로 재배열에 패키징하는 패널 레벨 패키지로
TSMC 기술에 대응했지만 방향을 바꿔 TLP와 WLP 기술, 투트랙으로 전략을 선회했습니다. 그간의 이런 노력 덕분에 삼성은 올해 4분기부터 프리미엄 시스템 반도체 엑시노스에 파월투를 적용하게 됐으며 이에 따라 반도체 핵심 분야로 꼽히는 패키징 분야에서도 TSMC를 추격하는데 막바지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삼성은 파월투 기술 외에도 패키징 고도화를 위한 다양한 준비 과정을 마치 TSMC가 보란듯이 마음먹고 공개했는데요. 재작년에 삼성이 기판 위에 4개의 HBM을 얻는 아이큐브사들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 이 기술 또한 내년 4분기면 HBM 탑재 수를 12개로 늘린 아이큐브 12를 구현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듯 삼성이 패키징 기술 개발에 박차들 가하고 있는 건 이 분야가 차세대 반도체 시장 승부처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반도체 업계에서는 수엠폭의 미세 회로를 만드는 전 공정 작업이 한계에 다다르자 각종 칩을 하나의 반도체처럼 합치는 이중 결합 2.5D, 3D 패키징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1위 TSMC 역시 고급 패키징에 공격적으로 투자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애플은 물론 엔비디아 등 반도체 큰손들의 수주를 따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삼성의 패키징 투자는 다른 반도체 회사에 비해 늦은 편이지만 청출어라네라는 말이 떠오를 정도로 빠른 속도로 TSMC 기술을 추격하며 이제 이를 뛰어넘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삼성에서 파월투 기술을 발표하자 충격 먹은 TSMC 임원들이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허겁지겁 대책을 세우기에 바빴다는 후문입니다. 현재 TSMC 내에서는 이제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던 독점 기술인 패키징마저 삼성이 추월하면서 최대 고객인 애플도 삼성에 뺏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삼성의 지난해 패키징 투자율이 TSMC의 절반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런 성과를 낸 거라 본격적인 투자가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벌써부터 멀멀 떨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상황은 앞서 삼성이 반도체 패키징 분야의 투자를 확대하며 힘을 실었기 때문에 효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으로 TSMC만큼 투자를 늘린다면 엄청난 병기가 추가로 더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앞으로는 패키징 분야의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공정 분야에서 반도체 미세화 경쟁이 한계에 달하면서 패키징 분야에서 승부를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패키징이란 여러 종류의 반도체 칩을 하나의 기판에 효율적으로 담는 기술을 말하는데 앞으로 파운드리 업계 주도권을 잡기 위해선 패키징 기술 개발이 필수가 된 겁니다. 실제로 최근 애플, 구글 등 IT 기업들도 독자적으로 칩을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반도체를 고객사 입맛에 맞게 제작하는 파운드리, 패키징 업체들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또 6G 기술과 자율주행차 등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분야에서 고성능 반도체를 필요로 하면서 패키징 기술은 이제 필수가 됐습니다. 이런 흐름에 삼성도 첨단 패키징 공정에 집중하고 있는데 작년엔 조직 개편을 통해 첨단 패키지 사업 전담 조직 어드밴스드 패키지 팀을 신설하며 본격적으로 힘을 실었습니다. 반면에 TSMC는 삼성과 달리 세계 곳곳에 공장을 신축하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침공을 대비하기 위해 리스크 분산용으로 해외에 공장을 신축하고 있지만 메인이 일본이라 지진, 화산과 같은 자연재해 리스크가 더 가중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현재 TSMC는 일본 구마모토현에 12에서 28나노의 자동차용 반도체를 제조할 새 공장을 짓고 있는데 추가로 독일 드레스덴에도 자동차용 반도체 공장을 짓는 사업을 추진하며 전쟁, 과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TSMC의 공장이 해외로 자꾸 나가고 있어 기술 유출 우려와 더불어 대만 내 산업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데요. 실제로 TSMC 지분을 단기 매도한 워런 버핏 해서웨이 회장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주된 이유였다고 대놓고 밝히면서 TSMC가 처한 암울한 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TSMC 투자의 위험이 따른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이 파운드리 분야에서 TSMC를 완전히 꺾고 반도체 밸류체인에서 세계를 압도하는 진정한 1등 기업이 되는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대한민국 해상전력의 새 지평이 열렸습니다. 이번 마덱스 2023은 그야말로 놀라움의 연속이었는데요. 우리 군의 최첨단 해상전력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마덱스는 매해 전 세계 방산시장의 핫 이슈가 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올해는 대한민국 해상전력이 이례적일 정도로 쪽발적인 성장을 보이며 행사장을 찾은 전 세계 군사 관계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미 명실상부 자주국방에 첫 삽을 뜨기 시작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감지를 뚫어내고 마침내 자립 준비를 시작한
해상 초계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망망대해에서 작전을 수행 중인 해군 함정의 가장 위험한 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보통 적의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전투기, 함대한 미사일을 가득 채운 전투함정 등을 떠올립니다. 물론 들린 얘기는 아닙니다. 항공모함의 출현은 해전의 판도를 송두리째 뒤바꾸었고 함대한 미사일은 해상 교전의 범위를 수평선 너머로 넓혔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아무리 바뀌었어도 함정의 전장이 바다에 한정된 이상 가장 위험한 적은 따로 있습니다. 함정에서 가장 취약 부분인 선저부를 직접 타격하는 잠수함의 어뢰 공격 앞에선 빌딩 크기의 초대형 항공모함이든 멸한 방어용 소형 고속정이든 모두 공평한데요. 오죽하면 잠수함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비대칭 전력이며 전략 무기 취급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 잠수함을 보유했다는 것만으로도 군사적 외교적 긴장감을 장높인다는 건데요. 잠수함은 정상적인 해군이 형성되지 않은 나라여도 제해권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은 연합국에 비해 해군력이 형편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보트 하나만으로 해상 수송로를 봉쇄할 수 있었고 명국을 마사 직전까지 내몰았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잠수함의 가장 큰 무기, 은밀성 덕분입니다. 밀단 자망 중인 잠수함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당장 동해만 봐도 97만 8천 킬로미터에 육박해 한반도 4.4개가 들어가고도 남는 넓이인데다 서해의 넓이도 38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잠수함 출몰이 의심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 그대로 망망대해를 일일이 들쑤시고 다닐 수도 없는 노르시거니와 조금만 깊게 잠수해도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바닷속을 3차원으로 돌아다니는 잠수함을 사전에 포착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잠수함이 노출되기 가장 쉬운 순간을 수상 무남 중밀대와 공격을 개시했을 때로 꼽는 건데요. 적성국이 우수한 성능의 잠수함을 보유했고 그 위치를 특정할 수 없는 순간 군사 전략에는 엄청난 제약이 생겨버립니다. 어디서 미사일이 날마올지 모르는 미상 쉽사리 공세를 취하거나 자국의 해군을 출격시킬 수 없는 게 당면합니다. 일례로 중국의 최신형 잠수함인 공부 사형의 경우 최대 작동 자망 심도가 300m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SLBM 12발, U-3 어뢰 등을 탑재할 수 있는 533mm 어뢰 발사관 6문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해군 함정은 물론 대한민국의 영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는 중국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아무리 잠수함이 비대칭 전력이라 하더라도 공격 수단이 존재하는 이상 그에 맞춘 방어 수단도 발전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바로 해상 초계기입니다. 해상 초계기는 수상 함정과 함께 적의 잠수함을 탐색하고 공격하기 위한 특수 목적으로 개발된 무기 체계입니다. 호위함, 구축함 등의 전투함에서 수행하는 대잠전이 특정 지역을 집중 탐색하는 데 특화되어 있다면 해상 초계기는 항공기 특유의 기동성을 활용해 넓은 지역을 폭넓게 탐색하는 데 강점을 보입니다. 해상 초계기는 이들 그대로 소나를 바닷물에 담근 상태로 예인하며 목표물을 찾는 디핑 소나, 잠수함 출몰 의심 지역에 투하해서 수중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소노부의 대수상 레이더를 이용해서 자망 중인 잠수함의 위치를 특정하고 잠수함 선체가 대부분 감철로 이루어졌음에 착안해 지구 자기장의 변화를 감지하는 매두로 목표물이 잠수함이라는 것을 최종 검증하는데요. 이후 폭내를 쏟아붓거나 경어뢰로 잠수함을 타격합니다. 잠수함의 가장 큰 특징인 자망은 양날의 검인데요. 수중에서 항해한다는 특성상 잠수함은 피격에 아주 취약합니다. 이로 인해 잠함 중민 잠수함을 완벽히 포착하지는 못하더라도 대략적인 위치만 파악할 수 있다면 잠수함의 부상이나 공격 자체를 저지할 수 있습니다. 은밀함의 모든 게 집중된 성능, 피격에 약하다는 단점이 결합하면서 위치가 특정되는 이상 잠수함의 전략성이 급감하기 때문입니다. 잠수함을 침몰시키진 못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작전 자체를 수행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군사적 긴장도가 높은 대한민국 또한 이런 이유로 해상 초계기를 운용 중입니다. 하지만 그 도입사가 정말 기구한데요. 노후할 대로 노후화된 S- 트래커를 대체하기 위해 1995년부터 P-스시 오라미언을 도입하기 시작했지만 당시에는 이미 개발국인 미국에서조차 P-3 생산이 중단된 상태라 이 생산 라인을 되살리는 데만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었고 결국 1대당 683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여곡절 끝에 도입한 -3 8대로도
대한민국의 해상작전 구역을 전부 담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 전역의 바다를 초기하려면 최소한 32대 이상의 다시3 이상급 행성투기가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다시피 P-3의 생산 라인은 이미 폐쇄된 상태였는데요. 결국 대한민국은 예비 물자 처리되어 군용기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제300권 무주정비 및 재생전대의 사막에 20년간 방치되어 있던 P-3B 8기를 수임해서 P-3C 사양으로 오버홀에 취역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을 담당한 카이는 P-3B를 완전히 분해하고 재조립하면서 주요 구조재를 보강했고 기체의 유효 수명을 완전히 새 것처럼 되돌렸는데요. 또한 임무 컴퓨터와 전자장비를 완전히 최신형으로 교체했고 WAS를 바꾸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MK46 경호뢰뿐만 아니라 국산 머레 청상어를 탑재할 수 있게 되었고 전반적인 성능을 아예 다시3 이상으로 향상시켜 버렸는데요. 더군다나 P-3CK에서 획득한 대함 레이더 정보를 KF-16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면서 부족했던 KF-16의 대수상전 능력을 보완했습니다. 이쯤이면 20년 동안 사막에 처박혀 있던 P-3B를 모버홀했다기보다 완전히 새로운 해상 초계기를 하나 개발했다는 게 더 어울릴 지경인데요. 심지어 2016년을 시작으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P-3C도 P-3CK급 성능으로 개량을 끝마친 상태입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해상 초계기를 자체 개발할 역량을 모두 보유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결정은 다시 한번 해산 도입이었습니다. 이 걸단이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게 앞서 말한 대로 당장 16대의 해상 초계교도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에 비하면 부족한 수준이었고 당시만 하더라도 독자 기술력으로 항공기를 만든다는 건 묘한 일이었습니다. KF-21이 초도 비행에 성공하고 대한민국이 충분한 기술력을 보유했음이 입증된 지금과는 분위기 자체가 달랐는데요.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패 리스크가 너무 큰 자체 개발보다는 이미 검증된 우수한 성능의 해상 초계기를 도입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쪽이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2023년부터 도입이 결정된 P-8 포세이돈은 2009년에 생산한 최신 기체인데다 잠수함 킬러라는 별명이 붙은 무수한 해상 초계기였습니다. 민간 여객기의 스테디셀러 보밍 737을 기반으로 한 동체에 탐지거리만 470km에 육박하며 월, 연안, 육상 모두 탐지가 가능한 아나피다시타 중 임무 레이더와 S-154 AAS 다기능 레이더를 탑재했고 SSQ 시리즈 소노브를 탑재하는 등 P-3 대비 월등한 대잠전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가격이었습니다. 차기 해상 초계기 도입 사업 당시 경쟁 입찰이었음에도 P-8의 가격은 대당 1,600억에서 1,800억에 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 초기만 하더라도 P-8의 도입에는 회의적인 여론이 강했는데요. 같은 예산이면 P-8과 함께 유력 후보로 오른 사브의 소드 PC를 10대까지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브에서 소드 PC를 도입한다면 공동 생산과 이사레이더 기술을 이전해 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해왔는데요. 소드 PC가 기본적인 성능에서는 P-8에 밀렸지만 충분히 혹할 만한 제안이었습니다. 아직 CJ기가 제작되지 않았다는 건 단점이었지만 사브는 이미 글로벌 I를 개발한 경험이 있는 데다 소드 PC 또한 글로벌 I를 개수한 버전이기에 큰 문제는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2016년 북한이 SLBM 시험 발사를 감행하면서 미국, 영국, 인도 등이 운용하면서 이미 성능이 검증된 P-8 도입으로 서음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P-8 도입은 지나칠 정도로 급하게 이루어졌는데요. 미국 측에서 한미 간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P-8 구매를 강매하다시피 압박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전 세계에서 미국의 자국산 무기 구매 압박을 받지 않는 나라를 오히려 찾기 어려운데요. 또한 2017년이면 KF-21을 개발하면서 이사 레이더 기술도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고 도입국이 많아지면서 P-8의 가격도 1,500억 수준으로 내려간 상태였습니다. 또 다급한 만보 상황을 고려하면 P-8 거의 확정적인 상황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사정이야 어찌되었든 대한민국이 아직 어떠한 결정을 내리지도 않았음에도 미국은 전략 다미제스트라는 영향력 있는 미군 전기 간행모를 통해 P-8 도입을 확정 지었다는 듯 발언했고 협상에 여지없이 고가의 무기를 강요했다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T-8은 미 해군이 주문한 127대를 끝으로 마의 생산 라인을 폐쇄할 계획인데요. 결국 대한민국은 별다른 고민을 할 시간도 없이 P-8 6대를 결정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T-8은 대한민국의 여건상 최선의 선택지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휘둘렀다는 꺼림칙한 기분을 지울 수는 없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미국의 감질에 휘둘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마덱스 2023을 통해 마침내 한국형 해상초계기의 청사진이 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카이가 공개한 한국형 수송기 MCX 기반 해상초계기인데요. 카이는 무선 MCX의 개발이 완료될 2035년을 기점으로 수명 연도를 다할 P-3CK를 대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P-3B를 P-3CK로 환골 탈퇴시킨 경험이 있는 데다 그 능력을 인정받아 P-3 계열 해상초계기의 창정비를 담당하면서 확보한 노하우라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계획인데요. KF-22회사를 생각하면 단계적으로 P-3급에서부터 P-8급 또는 그 이상의 해상초계기 기술력을 확보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카이는 지난 2022년 MCX를 공개하면서 수송기와 함께 특수목적기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 발표했는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해상초계기는 단시 시작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해상초계기 자체 개발을 통해 MCX의 확장성이 입증된다면 그동안 소요 물량의 한계 때문에 외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공중급 유기, 조기 경보 통제기 등의 국산화 가능성도 열릴 것입니다. 바야흐로 진정한 자주국방의 시작인데요. 부디 대한민국의 원대한 도전이 단지 시도에서 그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